제가 이번에 트럼프 2.0 시대책을 내면서 책 뒷면에 트럼프를 슈퍼 트럼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트럼프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트럼프가 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일기 때와 똑같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하원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원 선거는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바로 직전에 2022년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213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의석수는 22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런데 2024년 지금 현재 개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개표가 안 된 이 회색지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공화당이 212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이미 2석을 더 민주당에서 뺏어왔고요. 민주당은 2석을 뺏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지역 가운데서 지금 공화당이 앞서가는 곳이 10곳이 넘기 때문에 이대로 개표가 끝나게 된다면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그런 슈퍼 트럼프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국의 정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기 때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 일기 때 공약 이행률을 봐라,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2기 때도 워낙 황당한 그런 공약들을 내놨지만 보나마나 이 공약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트럼프 1기 때 공약 이행률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의 45%,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55%, 그리고 부시의 66%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트럼프가 관세 엄청 때리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는데 이런 거 다 안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섣부른 분석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1기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약이 있어도 이걸 이행할 만큼 진짜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1기 때 첫 2년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54석을 갖고 있었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241석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느냐? 공화당 내에서 네버 트럼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한 운동이 아니고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보수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네버 트럼프 운동인데 벤 사스 상원의원 그리고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처럼 이 당내의 중진들이 모두 다 가담을 해서 공화당을 트럼프가 충분히 장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뭘 하고자 해도 공화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트럼프 첫 임기 때 2년 동안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반 2년은 또 다른 원인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의석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게 바로 2016년에 공화당의 의석수와 민주당의 의석수를 나타낸 건데 공화당이
241석으로 민주당의 194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민주당이 235석이 됐고 공화당은 199석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는데 하원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하니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야, 이거 트럼프 재선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후반 2년에서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만 하원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 결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돈주머니를 딱 쥐고 트럼프를 막으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걸 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었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삼권 분립이 아주 잘된 나라죠. 그래서 의회가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행정부만 장악한다면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트럼프의 반기를 든 고위 관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들어온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 트럼프한테 대놓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임스 매티스, 트럼프의 첫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 트럼프는 내 평생 처음으로 미국 국민을 단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의 두 번째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 첫 국방부 장관 그리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 모두가 트럼프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백악관 비서실장, 이거 진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건 진짜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이 정도까지 말을 썼으면 트럼프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존 볼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는 걸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트럼프하고 갈라서면서 나중에 회고록을 써서 트럼프를 완전히 저격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트럼프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극히 일부만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일을 추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에도 어공, 어쩌다 공무원도 있지만 늘공, 늘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진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GS, 제너럴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GS1부터 GS15까지 있거든요. 한국에서 1에서 9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9급부터 1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GS1부터 시작해서 GS1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일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일반 공무원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고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GS15직급이 어느 정도냐? 한국의 보통 3급에서 4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공무원 체계상 과장급이란 뜻이 되고요. 일부는 국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S15 이하 공무원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뭐 반기를 든다 해서 트럼프한테 반박하는 뭐 성명을 낸다, 뭐 이런 일은 미국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발을 했느냐? 트럼프가 시키는 일을 굉장히 천천히 처리했던 겁니다. 바로 태업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진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핵심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SES인데요.
혹시 SES 하면 먼저 이 걸그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Senior Executive Service입니다. 이 사람들 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이렇게 마크까지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들 없잖아요. 특정 직급에 마크가 있는 이런 자부심 있는 조직 바로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직급 SES입니다. 한국에서는 실국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SES는 부당한 해고에서 보호됩니다. 오직 부정행위나 비행 등의 사유로만 해고가 가능한데요.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MSPB라는 미국의 기관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는 반드시 경력직 공무원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르거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최대 10%는 대통령이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데 90%는 이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그나마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이 SES 직급이 눈에 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임명한 사람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90%가 자신의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수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때도 1기 때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목이 잡혀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2기 때가 얼마나 달라졌고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됐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라라 트럼프가 RNC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RNC는 미국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1856년에 설립돼서 그 역사도 아주 오래됐고요. 전국 대회를 조직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다가 선거 자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돈줄이 진짜 중요하죠. 정치도 결국은 돈줄이 중요하니 당연히 RNC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RNC는 독특한 게 여성 1명, 남성 1명이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는데 근데 여성 공동위원장에 트럼프 며느리 라라 트럼프, 바로 이분이 공동위원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공화당에 돈줄을 쥐었다는 뜻이 되고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이 아주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트럼프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이미 상원을 장악했는데 하원마저 장악한다. 그러면 트럼프의 권력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충신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겁니다. 저번에는 막 국방장관이 말 안 듣고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달라진 점이 있죠.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동안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당하기도 하고 권력도 잃어버렸고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한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트럼프의 찐 충신들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여성 최초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사람이 수지 와이스인데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거든요. 근데 수지 와이스 같은 경우는 2016년, 2020년, 2024년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겠죠? 그리고 뭐 속으로 충신이 아니더라도 트럼프한테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니까 트럼프와 운명을 함께할 그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트럼프를 버리는 것보다 트럼프한테 계속 남아있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한테 이너서클에 남아있던 사람들, 근데 이 숫자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까지 남아있던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을 중용하면 이제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는 사람들로 트럼프의 내각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내각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트럼프라 하더라도 GS에 해당되는 일반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느냐? 바로 국실장급에 해당되는 SES,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2018년 5월에 연방 직원의 해고를 대통령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왜냐? 이번 정권의 진짜 실세는 트럼프 주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11월 7일 폭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일단 더 힐지 제목을 보면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각에 두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즉 도널드 트럼프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만 내각에 임명하겠다. 국장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인수 과정에 깊게 관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실제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아버지 내각과 정부에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즉 정부는 SES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를 1기와 유사할 것으로 속단해선 안 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20년 이란 폭격 시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유적 52곳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왜 하필 52곳이냐?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미국 대사관 인질이 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해서 52곳의 페르시아 유적을 파괴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군 관련,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정말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이게 볼턴의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폭격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모두가 뜯어 말려서 간신히 막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충신들로만 채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간한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트럼프 1.0과 얼마나 다른 트럼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으로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4년을 조금이라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